민영배 의원 탈당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대비해 수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비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공천 배제 방침을 취소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와 경선 갈등이 불거지며 후보의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를 쓰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 카드로 법사위 안건 조정이 통과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전체 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회기를 짧게 나누는 전략을 써야 하는데 4월 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검수완박은 부패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죄인 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민영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촉구했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에서 비상 대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과 수사기능 동시 분리와 수사 당국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입법 뒤 1년 뒤 시행 유예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칙의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내 특위 구성과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아직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건데요.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양당에 누구를 조정위원회에 넣을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아직 박 위원장이 시기와 구성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최광욱, 김용민 3명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전주회, 조혜진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 겁니까? 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 민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 비율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무소속 민의원이 야당 몫으로 가게 되면 여야 구도는 4대2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같은 전략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바 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자 민의원으로 이른바 의원 교체까지 단행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민주당 구상대로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에 이어서 내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잇따라 박광원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민영배 의원 탈당은 꼼수 탈당,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야당 몫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의원을 빼고 유상범, 전주회, 조수진 의원 이렇게 3명을 야당 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할 법안 중 민의원이 2개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논란 법안에 대해 여야 수기를 거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안건조정위인데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갖고 어떤 논의를 하겠냐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중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늘이나 내일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100% 국민 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후보를 더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될 뻔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 비대위가 이들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전략공천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공천 배제에 따른 극심한 반발과 당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 토론 1회 이상 한다. 전략 공천이냐 경선이냐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100% 국민 경선이 중도층 확장과 민심 반영에 장점이 있고 권리 당원까지 경선에 포함하기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경선 컷오프 방식은 내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고 난 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신청자는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출신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등 모두 6명인데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을 포함해 최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후보군을 추가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단체장 후보를 정했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는 3선의 김태흠 의원이 확정됐고 대전광역시장 후보에 이장우 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 최민호 전 세종시 당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의원으로 정해져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내일, 대구는 모레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병역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잦은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문회 자리에 불거진 의혹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확실하게 해명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또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검증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윤 당선인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오늘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낙마리스트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이미 여론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정호영 후보에 대한 부정의 팩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와야 인정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조건 감싸기는 하지 않겠다며 사실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에 오르려는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사실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주는 171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정 후보자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28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9일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5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고용과 교육, 주택, 돌봄 등의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유럽식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주로 서구 사회 그 정책들을 갖다가 도입한 모델입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우리 한국 사회 정책에 어느 정도로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택, 복지, 교육 등을 고려한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박탈감과 주택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여성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해야 할 것이고 남성도 포괄해서 결국 모든 국민이 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국민의 재생산권을 권리로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전 국민의 재생산권과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주체가 고용보험이 아니라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슷한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건강보험 이하고 통합해서 부모 보험료를 진수를 해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 이 밖에 참석자들은 학교와 마을 간 돌봄 연계 사업 강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증인 채택과 청사 이전 현장 시찰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청사 이전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감사 결과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을 향해 정치적 기획감사 보고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통령에게도 보고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감사원의 정치화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게 상식이라며 국민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재정 낭비라고 표현한 감사원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오늘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 시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는 건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 인수위 장애인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시위를 중단한 지 21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박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회가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월 3일 이전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아있는 절차를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앞서 보셨듯이 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 안건조정위원회 관문부터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에선 최장 90일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데요. 이 4월 국회 내 처리라는 이 민주당의 입법 계획표대로라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중엔 이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6명 중 4명이 찬성을 하면 이 별도의 조정기간 없이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최종 간문인 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짚어보긴 했는데요. 지금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배치 문제 때문인데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이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안건조정위는 이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 1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건 이 무소속 의원에 누가 배치되느냐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으로 당초엔 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염두에 두고 법사위로 보임시켰죠. 그런데 양 의원이 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민영배 의원 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급하게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건 조정의 의결 시 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4대2 구도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민 의원이 어떻게 무소속이냐 꼼수라면서 무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의 야당목 3명으로 유상법, 전주의, 조수진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안건조정위 다음 단계가 법사위 전체 회의지 않습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현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때문에 이제 안건 조정이 관문을 넘어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 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사위 구성을 보면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민주당 의원이 10명이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이 6명, 무소속 의원 2명입니다. 이렇게 의원수로 봤을 때 표결이 붙여지게 되면 이 민주당 뜻대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죠.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별다른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를 비우지 말라며 이제 비상 대기령까지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4시간 이후엔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제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171석입니다. 이제 180명을 확보를 하려면 9명이 더 필요한데요. 이 친여 성향의 의원들을 포함하면 이 180석 가능한 것 아닌가 싶지만요. 이 무소속인 양양재 의원과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상민, 조홍천 의원 등이 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180석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무소속이나 친여 성향 또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180석 확보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회기를 짧게 여러 번 쪼개서 여는 이 회기 쪼개기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회기 쪼개기는 이제 180석이 필요는 없거든요. 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이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 법안 2개죠.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이렇게 쪼개서 짧게 잡는다면 이번 법안 처리 맞이 노선인 다음 달 2일까지니까 네. 이 현 정부 내 입법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의사 진행의 키를 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박 의장 참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이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거든요. 일단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요. 박 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또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중재안을 고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 준비와 검사 재직 시절 에피소드 그리고 당선 소회와 최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미 사전 녹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프로그램 취지에 맞느냐를 놓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논란이 컸었는데 본 방송 이후 파장은 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방송 이후에 올라온 수천 개의 게시글엔 일부 윤 당선인을 응원하거나 편집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도 있었지만 왜 정치를 예능까지 가져오냐, 실망했다, 프로그램 폐지하라 등의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방송이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청와대가, 10월엔 총리실이 각각 대통령과 김 총리의 출연을 타진했지만 제작진이 정치인 출연은 프로그램 콘셉트와 맞지 않다면서 거절했던 겁니다. 이에 해당 채널을 운영 중인 CJ ENM 측이 출연 요청이 온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SNS를 통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은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을까요?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언급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측에서 요청을 하셨을 것이고 그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예. 나가겠다라고 하시지는 그래서 않았을 혹시요, 것 같고 진행을- 만약에 나 무조건 나가겠다 무조건 만들어 했다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을 굳이 나가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청도 안 했는데 당선인 측에서 굳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프로그램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왔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어느 쪽에서 요청을 했든 누구는 되고 누구는 거절했다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씁쓸한 뒷말만 남긴 윤 당선인의 예능 출연. 결국 득이 될지 독이 될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핸드폰이 너덜너덜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시대저단 조정훈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현재 상황에선 조 의원의 선택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강제 종료되느냐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면서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조정훈 의원. 최근 여야 모두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하소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동참해달라, 저지해달라.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양쪽 다 그런 요구를 해오시고요.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고 계셔가지고요. 중요한 문자를 놓치는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또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여야가 계속 문자를 보내오는 바람에 핸드폰이 너덜너덜해졌다.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의제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그 제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일을 놓고 꼼수 탈당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화를 이룬 586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라면서 정치는 없고 무언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내일 본회의 여부는 1차 관문인 법사위 안건 조정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캐스팅 보트인 조 의원에게 도와달라 문자 보내기 경쟁에 나서기보단 좀 더 합리적인 해법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 짚어보기 전에 오늘 먼저 이 검수완박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상 남은 변수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여야 합의를 촉구할지 아니면 지금 정의당에서 유예기간을 법안은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 이런 중지안을 내놨습니다. 박병석 의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그 4월 내 본회의 통과라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그 박병석 의장의 어떤 중재 노력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미리부터 본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예상컨대는 뭐 내일 본회의는 아마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합의를 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아마 몇 번 더 그 협의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저보고 점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아마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만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 협상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본회의 요청을 했다. 지금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박병석 국회의장이 평상시에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뭐 계속해서 본회의 요청을 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박 기자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22일 본회의 소집은 박병석 의장이 응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 넘어가겠죠. 다음 주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마지막 중재를 촉구할 텐데 지금 정의당 중재안도 나오고 있으니까 박병석 의장은 그 중재안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과연 어느 쪽이냐 양쪽이 계속 그 대립할 경우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하면은 저는 민주당 쪽 손을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까. 본인이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봉을 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의 김상희 부의장에 넘김으로써 결국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종적으로는 역시 여론의 향배가 박 의장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민주당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그 지방선거를 역산해 보면 D-4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그 각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후보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거셌었고 결국 당 비대위가 어제 논의 끝에 컷오프를 철회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 오히려 계파 갈등만 노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남국 의원 등이 가서 뭐 이재명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김남국 의원 등이 가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뭐 전략공관위에서는 뭐 컷오프했다가 비대위에서 그걸 뒤집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오늘 이제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일까지 후보를 받아서 뭐 또 비대위가 뭐 새로운 후보를 물색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후보가 그렇게 금방 물색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해서 뭐 현재 6명이 나와 있다고 하죠. 예. 뭐 그중 거기에 이제 뭐 1명 정도가 혹시 그 접촉하는 사람 누군가가 뭐 합류를 해서 아마 결국 뭐 컷오프를 거쳐서 또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죠. 과연 예. 극복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박 기자님은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이번 사태의 문제 본질은 두 가지.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계파 갈등이나 깔려 있는 건데 두 개 중에서는 송 전 대표의 욕심이 훨씬 더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586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나도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게 명분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송 전 대표는 이재명 전 후보를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여갖고 이 전 후보 복귀를 내가 돕겠다라는 명분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파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쪽 송 전 대표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서울시장 경선은 굉장히 모양새를 구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공천위가 서울시장 전략공천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었던 박영선 전 장관이나 강경화 전 장관 입장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비대위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경선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 취재한 바로는 일단 처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접촉을 했던 것 같고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당에서 추대하는 형식이면 나갈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송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추대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어젠가요 그저께 출마 안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남아 있는 건 이제 박영선 전 그 장관인데요. 예. 박 전 장관도 아마 그 추대 형식이면은 추대 형식 전략 공천 형식이면은 나갈 의사를 좀 이렇게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표명했는데 그것도 지금 송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무망한 거고요. 이제는 뭐 방법은 박영선 전 장관이나 아니면 강경화 전 장관이 나와서 내일까지 그 후보 등록을 해갖고 100% 국민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아마 전 두 사람 다 안 나올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후보 갖고 하면은 송 전 대표로 가겠죠. 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론조사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결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1위가 이낙연 전 대표고요. 2위가 송영길 전 대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영길도 갈 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비슷하게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친문과 이재명계는 상당히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비슷하게 송 전 대표가 자청함으로써 그 민주당 표를 다 끌어모으는 데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겠다. 통합이 쉽지 않다. 예, 통합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근본적인 한계와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도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그 반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의 본질은 결국 뭐 이재명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역위원장 상당수가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후보와의 관계를 하나로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이 적어도 구심점은 없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전략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의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의 역풍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민주당의 그 100% 국민 여론 경선으로 했을 때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선 경쟁력에서는 우선 뭐 원래 뭐 인천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의 잡음들 이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쪽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고요. 가장 관심이 지금 또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인데요.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 사실 뭐 민심은 좀 유승민 전 의원, 당심은 김은혜 의원 이런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누가 좀 유리하게 될까요? 글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김은혜 의원은 이른바 윤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선인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도 올라갔고 이제 윤석열 당선이 뭐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 당원들한테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상당수가 지금 김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심은 김은혜 의원이 좀 앞설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자들이 얘기하는 체급이 좀 달라요. 잘 아시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급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아마 민심에서의 그 일종의 지지율 이런 것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 실제 근데 여론조사로는 뭐 좀 우열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에 하여튼 김은혜 의원이 민심이든 당심이든 그런 데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접전 양상으로 갈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보시죠. 네, 그렇군요.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이라 참
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이제 50대 50 반반인데요. 일단 민심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조금 앞설지는 모르지만 큰 격차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입 역할을 했고 지금 윤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심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럼 당심은 어떠냐 하면 당심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격차로 좀 김은혜 의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김은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있고요. 예. 원래 이제 김은혜 의원은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마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출마하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해갖고 출마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상당히 김은혜 의원한테 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경기도 지역위원장 분포들 보면 이 지역위원장들이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다 이렇게 그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황교안 대표 시절입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선정한 사람들인데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유승민 의원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쪽에 이렇게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당내 구도로 보면은 지금 당시면 상당히 김은혜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물론 그 상당히 그 대중적인 지지력에 대한 확장력은 있습니다만은 김은혜 의원을 이기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측합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 유리한 부분보다 김은혜 예. 의원이 당심에서 유리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그 격차가 훨씬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내일부터 나흘간 치러지게 되는데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렇게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변 없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될지 만약에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상대 후보로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 중 누가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최종 후보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 지명도라든가 아니면 경제부총리도 했고 경제 전문가 또 행정 경험이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에 비해서 또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데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치 복귀하려면 이번에 경기도에서만은 상당히 이겨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5% 이겼던 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이기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 복귀에 굉장히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조직들이 저는 김동연 후보를 상당히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최종 후보는 김동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럼 누가 더 조금 더 손쉬운 후보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어려운 상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도 어쨌든 체급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란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원내 대표까지 했던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상당히 겨뤘을 때 비슷한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초선 의원이고 또 행정 경험 같은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행정을 이렇게 드라이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맞붙는 게 훨씬 자신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김동연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염태영 후보, 조정식 후보, 뭐 그다음에 안민석 후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보면 그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그 일종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데는 정성호 의원이 다 참석을 그냥 했어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 출마 선언 때는 사회를 봤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이 4명 중에 뭔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듯 싶지만 무게 중심은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역시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니까 그러면 김동연 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냐 아니면 김은혜 의원이라는 부분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체급도 높고 뭐 정치도 오래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동연 전 후보보다 더 체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을 만약에 김은혜 의원 같은 신예가 꺾고서 내일 그 당선이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파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컨벤션 효과를 또 김은혜 의원이 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김은혜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경선, 경기도지사 경선은 김동연 후보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 후보로는 누가 될지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유경하 이 3파전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도 역시 뜨거운데요. 뭐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재원, 유경하 두 후보 사이에 진행됐던 이 단일화 논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과연 이 홍준표 의원을 단일화가 안 된다면 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많이 글쎄, 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둘을 합쳐도 홍준표 의원한테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두 사람이 그 단일화를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는 한 아마 업어도 시너지 효과를 업어도 홍준표 의원과 그 누가 이길지 사실 그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고 물론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가 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미 상당한 상처를 두 후보가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홍준표 의원을 꺾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기자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요. 아무리 대구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는 지났고 또 한번 탄핵이라는 그러한 그 넓은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력이 국민의힘 경선에 미치는 그 범위는 굉장히 그 제한적일 거로 보고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만약에 그 김재원이나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현재는 지금 당선인의 시대고 새로운 정부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미 지난 정권 대통령의 측근이다 아니다 그 박심을 없는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한나라당 경선과 인기 추세를 뒤엎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공천도 아주 시끌시끌했는데요. 당초에는 공관위가 황상무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기로 발표를 했다가 김진태 전 의원을 포함시켜서 다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민의힘이 그 황상무 앵커로 단수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여론이라든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경선으로 돌린 건데 처음에 황상무 앵커를 단수 공천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 의원이 유리하다는 걸 인정한 것은 다름없거든요. 만약 뭐 황상무 앵커가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경선을 하는 게 모양이 좋죠. 근데 이미 그게 어렵기 때문에 황상무 앵커를 단수 공천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선을 하면은 저는 황상무 앵커보다는 김진태 의원이 지명도 면이라든가 그동안 강원도에 이렇게 쌓아온 여러 가지 그 영향력 같은 걸 볼 때 김진태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경선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네. 글쎄 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의 단점은요. 사실은 이 지지층의 공고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있어요. 그런데 확장성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역정이 굉장히 그 일종의 뭐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런 사람들하고 그 이 성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확장성이 과연 있겠느냐.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지금 그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시되는데 뭐 이번에 황상무 전 앵커가 이제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상당히
그 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래도 황상무 전 앵커도 인지도를 좀 높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이 출마한다면은 더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전에 벌써 강원도지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또 지역에 가면 약간의 소지역주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춘천 출신이고요. 이광재 전 의원은 지금 원주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 소지역주의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집권당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광재 의원의 지지가 저는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이광재 전 지사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은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국민의힘 과거부터 뭐 옛날부터 계속 보수가 강한 이렇게 우세를 점해왔던 지역인데 그 강원도를 그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사람이 바로 이광재 강원지사입니다. 이광재 씨가 이제 강원지사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강원도도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정치적 취향을 바꾼 사람으로서 어쨌든 강원도민에게는 그 임팩트가 있는 게 이광재 전 지사이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가 나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는 간에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이제 출마 그 명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복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악수죠.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싸움인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에 이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범민주당 표를 최대한 그 끌어모아야 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 이재명의 그 대리인을 이렇게 자처함으로써 뭐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서 약간 좀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생각한데 너무 좀 그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는 간에 어쨌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선정은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송영길의 가벼운 잇 민주당 스텝이 꼬였다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수완박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검수완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많지만 이 검수완박을 불과 한 2, 3주 내에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41일 남았다고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민주당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민주당의 제1 관심은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기자 시간은 40여일 남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를 예측해 봤습니다.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늘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영동은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중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서 다소 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